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4번이에요. 이게 문학공간 2023년 4월호 나와 있습니다. 힘있는 시의 세계. 문학평론이 원래 본래 그러해요. 문학평론이 본래 그러하지만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타이틀의 연재평론이라면 미래 문화 권력을 채취하려는 헤게모니 투쟁이 되는 거죠. 한국의 미래 문화 권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투쟁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2024년 4월 5일 김소연 시인의 중앙일보 칼럼 김종삼 다른 아님을 읽고 이런 헤게모니 투쟁의 주요 영역 중에 하나를 특정했습니다. 이 특정이라는 단어는 검사들이 쓴 단어인데 어, 법률 용어죠. 특별히 정했다 이 소리인데 한번 써봤습니다.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신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겐 있다. 힘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순간에 시인은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 이 개념, 이게 두 가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의 선언이, 김소연 시인의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순봉하는 한국문학의 주류 세력의 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김소연 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헤게모니 투쟁이라고 그런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려는 마음가짐.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렇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죠. 종교와 정치는 본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좀 달라요. 힘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 자기가 힘없는 존재잖아요.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에 시인은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어요. 거기서도 훌륭한 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이 힘없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잖아. 시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돼야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업 시인이 훌륭한 시니까. 전업 시인이 되는 조건으로 의도적으로 힘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자는 한국문단 주류의 이런 정체성 주장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자 해요. 현실 세계에서 힘없는 존재로의 정체성, 이말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왠지 아세요? 문학상, 지원금, 후보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거든요. 그 사람 뭐 돈 다 나고 너무 가난하고 뭐 불쌍하고 뭐 이러면 이제 문학상이나 지원금의 대상이 돼요. 이거 좀 이게 직업이 제대로 뻔뻔하게 있는 사람은 불편한 다음에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약해졌으니까. 천재 낭만 시인의 요절 신화에서처럼 그게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처절하게 가난하거나 불행하리라 추정되는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 이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의 전면으로 나오는 유명세의 원천이기도 해요. 2001년 가을 세계 20여 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각각의 유엔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아이오와 대학에 체류할 때 한 학기 동안 가을 학기 동안 시인이 힘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 뭐 어찌게, 뭐 어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는 안 왔는데, 나라고 한 번 딱 얘기하고 되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안 왔는지. 근데 그게 다른 아시아 시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잖아요. 아시아 시인들은, 불쌍해, 돈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나는 상관없지만 다른 동남아 시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창작시가 될 시를 게시를 했어요. 게시를 한 거죠. 그 우리 모여있던 숙소의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버린 거야. 2002년 10월 28일. 그때 첫 번째 영어 창작시가 돼요.
한국말 못 알아듣느냐니까 영어로 썼죠. 아래는 번역이에요. 깡통수프. 존 고스와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네. 와, 존 고스와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네. 그뿐이지 뭐. 존 고스와미는 그 프레디 라이트 서점에서 그의 시를 읽었어. 그러니까 인도를 대표하는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었으니까 존 고스와미의 시는 아름답고 슬펐어. 존 고스와미가 어느 날 내 방에 왔어. 존 고스와미가 깡통 수프 2개를 가지고 왔지. 존 고스와미가 그 전날 큰 소리로 말대꾸를 했어. 내가 읽으니까. 존 고스와미는 나의 냉소적인 시에 행복하지 않았어. 존 고스와미는 기다릴 같은 마음을 가졌지. 그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이 고스마가 깡통 수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거를 내가 받은 거죠. 나는 깡통 먹지도 않고 싫은데. 나는 조이 고스와미를 위해 햄벨 깡통 수프 하나를 받았어. 조이 고스와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네. 와, 조이 고스와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네. 그뿐이지 뭐. 조이 고스와미의 지갑은 헝겊 지갑이었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이 고스와미의 지갑은 검정 지갑이었어.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프레이라이트 서점에서 읽는 조이 고스와미를 만났어. 나는 거기서 그의 지갑을 잃어버린, 거기서 잊어버렸대요. 조이 고스와미를 만났어. 나는 조이 고스와미의 등에다 대고 말했지. 너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안 보는데 말했어. 너희 마음이 지갑보다 훨씬 더 소중해. 조이 고스와미. 조이 고스와미는 인도 벵갈 출신의 국제창작 프로그램 시인이었습니다. 나는 2001년 8월 26일부터 12월 6일의 기간 동안 미국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게 무력시 비슷하죠? 게시한 거야. 그것 때문이었는지 어쩌지 아이오와 리뷰라는 영국 잡지에 메넨티우스의 고문과 슬픔의 힘, 클레어라는 데 백화점이 그 다음에 실렸어요. 한국어 시의 필자 번역본이었어요. 그때 실린 거는. 그러니까 조이 고스와미, 이거 왜 내가 얘기했냐면 조이 고스와미에 관한 현실적인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시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깡통수프. 캔 수프가 영문학자인 내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 처음이자 마지막 시예요. 그 다음부터 안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쓰라 그랬는데 이쪽 사람 아이오와 속에서는 네,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영실 쓰는 거. 또 다른 얘기예요. 몇 년이 필요해요. 연습하는데. 그때 힘없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잘못 활용되면 티 식는 지배자의 열등의식이 표현되고 열등의식이 표현되더라고요. 그리고 식민 제국의 굴레 영원히 갇히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쌍한 조이 고스와미를 공개 망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불쌍한데 더 불쌍한데 공개, 이거 좀, 잔인해 보이잖아. 그래서 보통 안 했는데 해버린 거죠. 내가. 아방가르드, 정의라는 용어가 잘 드러내듯이 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의 근대적 상상력은 뭐였냐면 전근대적 일상생애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어요.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고난의 소수라는 그치? 투쟁하면서 힘없는 존재로의 정체성이 그 핵심 특징이에요. 근대 인문학은. 그런데 이제 근대적 일상의 세계관을 포함 또는 초월해야 하는 탈근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시적 상상력이 소수 집단의 특성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이라고 믿지 않아요. 시를 필두로 하는 대학의 인문학이 소수 집단의 불리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듯이 이제 시적 상상력이 챗GPT 등이 이미 도래있는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을 마련한 핵심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힘없는 세계냐고. 힘 있는 시의 세계가 더 소중하다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소연 시인이 2번째 문단을 이렇게 시작해요. 김종성이 바로 이런 시인이다. 과잉된 자의식을 멍해처럼 뒤집어 쓴 숱한 시인의 틈바구니에서 김종성은 한결같이 희박한 자의식을 앙상하게 드러낸다. 라고 시작하며 훌륭한 시를 희박한 자의식, 그죠?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시인의 대표로 김종성을 언급해. 근데
김종삼은요, 정말 힘 있는 시의 세계를 구축한 시인이에요. 나 가장 강력한 한국에서, 물론 이상도 있지만, 한용운도 있지만, 그 급이에요. 이 민간인이라는 시는 어느 한 개인의 비극의 기록이 아니에요. 민간인. 1947년 봄 심야, 황해의 해주의 바다, 이북과 이남의 경계선 용당포, 세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물을 퍼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수년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김종삼의 힘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그리하여 그에게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한국의 정치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여줬는데 세월호나 이태원의 비극 앞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요. 그러나 민간인의 세계는 지금 민간인 제목 그게 그거죠. 국민들 사이의 세계는 응? 민간인이 그거잖아요. 전쟁이란 이미지와 상징으로 대표되는 근대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울음을 터뜨리는 영화라는 자신의 사적인 세계를 무조건 포기하지 않아야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정신 자세를 갖추게 됐죠. 요새는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다 죽었죠. 세월호. 이태원에서는 가만히 있으려고 아무도 안 나서죠. 현실 세계에서 힘없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 대표 시인 있죠. 천상병.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 편지. 읽어볼게요. 막강한 힘 있는 시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 힘없는 시의 세계가 아니라. 얻어먹은 얘기예요. 점심 얻어먹은 얘기.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옛날에도 덜어 있었던 일. 그다지 섭섭하진 않겠지? 때론 허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걸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내일 좀 있다가 20년. 배부른 내가 그걸 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는 자네에게 편지를 쓴다네. 이 시를 좋아했던 시절이 내가 배고프고 점심 못 먹던 시절이에요. 현대 사회의 산업, 금융자본주의 행포를 벗어나게 할 탈근대 경제학, 새로운 탈근대 경제학을 천상병에 도달한 있던 지혜의 수준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힘없냐고. 탈근대 경제학을 만든대. 그래서 천상병이 남기고 한 찻집에서 차 한잔을 할 때 고맙고도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천상병 시인은 새로운 탈근대 경제학을 시작한 아주 힘있는 막강한 시인이었어요. 문주 문학관에 가보시면 서울 한복판에 있죠. 지금도 순례자들이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자아상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뭐냐? 내가 누구냐? 한국인 각자가 생각하는 나. 그건 누구냐면 윤봉주가 그의 다양한 시편들에서 알려준 나를 기준으로 해.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군대로 한민족이 전환할 수 있게 이끌어준 건 누구냐면 윤봉주뿐만 아니지만 윤종주, 김소월 많죠. 일제 강점기의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김현식 선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한민족을 만든 사람들이 현실의 윤동주가 약물 실험에 희생될 만큼 힘있는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 힘있는 시의 세계는 중세 조선의 백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냈어. 이제 이런 비판에 김소월 시인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문담의 끝에서 신은 본래 힘의 유무와 무관한 세계이자 힘을 싣지 않는 방식으로도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걸 입증한 세계이기도 하다. 말의 힘이 소용없는 순간을 침묵의 힘으로 라고 쓰면서 시인의 힘없는 정체성 이론을 보완하는 근대 세계에서는 힘을 못 쓰지만 싣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지만 누군가에 가닿을 수 있는 시적 상상력의 힘 있는 세계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종삼은 자의식을 지운 자리에 타자를 새겨 넣었다. 타자들 중에서 약자가 소수자와 비인간 동물이 어린이가 시의 주인공이 되었다. 어, 물러서는 나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역설이 이렇게 탄생된다. 는 칼럼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시적 상상력이 열어가는 팔근대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의 설명법으로
시인의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을 주장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필자가 이 글의 시작분에서 미래의 권력, 문화 권력을 쟁취하려는 헤게모니 투쟁을 언급한 이유는 김소연 시인의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시인의 규정이 힘있고 힘이 없는 등 근대 논리학이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격이에요. 김소연 시인의 팔화, 언어 자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조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패배와 멸절을 추구하는 근대 정치학과 구별되는 탈근대성의 정치성의 헤게모니 투쟁은 호함과 초월의 역사관이 바탕이에요. 주도권 쟁탈전, 핵심적인 영향을 발휘할 주도 세력이 되려는 헤게모니 투쟁에서는 역사의 방향성만 문제인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한국 문학의 미래의 권력,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그런 것처럼 힘없는 존재의 정체성과 힘있는 시 세계가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할 수 있으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